청취자 여러분, 거실 한가운데를 스마트폰으로 대충 3장 정도 찍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뭐 소파 앞면 하나, 측면 하나, 그리고 창가 쪽에서 한 장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보통은 그냥 평면 사진 3장 찍고 끝이잖아요. 근데 VR 헤드셋을 딱 썼더니 그 3장의 사진이 완벽한 3D 공간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마법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소파 뒤로 걸어갈 수도 있고 그 커피 테이블 밑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심지어 제가 움직일 때마다 TV 화면에 반사되는 햇빛의 위치가 아주 자연스럽게 스르륵 이동합니다. 이게 약간 공상과학 영화 얘기 같지만 네,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단 몇 장의 평면 사진만으로 완벽한 가상현실을 렌더링해내는 기술, 이게 이미 현실이 됐거든요. 이 기술의 이면에는 우리가 공간을 바라보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수학적 혁명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자료가 바로 그 혁명의 시작점이죠. 2020년 컴퓨터 비전 분야에 발표되자마자 그야말로 판도를 바꿔버린 논문입니다. 제목이 리얼프, 비호합성을 위한 신경방사 필드로서의 신표현인데요. 제목이 좀 길고 어렵네요. 그러니까 아주 무겁고 복잡한 3D 그래픽 파일 대신에 인공지능 신경망이라는 단 하나의 수학적 공식으로 3D 공간을 완벽하게 압축하고 구현해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최신 IT 트렌드를 파악해야 하는 직장인이시거나 막 메타버스와 렌더링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리얼프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요즘 정말 핫하죠. 오늘은 우리가 현실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꾼 이 패러다임 전환을 펼쳐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복잡한 수식에 압도되지 않게 아주 직관적으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기술이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알기 위해서 먼저 과거로 좀 가보죠. 왜 지금까지는 사진 몇 장만으로 새로운 각도의 3D 화면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그 뷰 합성이라는 게 그토록 어려웠던 걸까요? 그게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진짜 수십 년간 알아온 골칫거리였거든요. 사진 몇 장으로 3D 물체를 만들려고 할 때 과거에 가장 흔하게 쓰던 방식이 이제 메쉬 기발의 표현이었어요. 아, 메쉬요? 그 3D 게임 하실 때 폴리곤이라고 부르는 그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무수히 많은 삼각형이나 다각형 그물망을 이어붙여서 물체의 표면을 덮는 방식이죠. 약간 뼈대 위에 가죽을 씌우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사진을 보고 그 다각형들의 위치를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정답을 찾는 최적화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터져 나옵니다. 어떤 문제요? 인공지능이 계산을 하다가 일종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공간의 형태를 조금만 잘못 짚어도 거기서 더 이상 개선 방법을 못 찾고 엉뚱한 모양으로 굳어버리거나 계산 자체가 아예 마비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아, 멈춰버리는군요. 네. 게다가 이 방식을 쓰려면 처음부터 미리 형태가 어느 정도 잡혀있는 템플릿, 즉 기본 뼈대를 던져줘야만 했어요. 토폴로지라고도 하죠. 자, 이거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그러니까 컵을 만들려면 컵과 비슷한 뼈대를 미리 줘야 하고 사람을 만들려면 사람 뼈대를 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어수선한 방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의자 옆에 화분도 있고 막 바닥에 책도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완벽한 템플릿 뼈대를 미리 만들어 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바로 그겁니다. 현실의 그 제약 없는 환경에서는 메쉬 방식에 너무 취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표면을 그물망으로 덮는 걸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어떻게 했죠? 아예 공간 전체를 아주 작은 정육면체 블록들로 쪼개는 볼륨 접근법, 즉 복셀 그리드 방식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복셀이요? 그러니까 2D 화면을 픽셀로 쪼개듯이 3D 공간을 복셀이라는 큐브로 쪼갠 거네요. 이거 마치 그 마인크래프트 게임처럼 온 세상을 거대한 3D 레고 블록으로 조립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까요? 와, 아주 직관적이고 완벽한 비유입니다. 사진을 바탕으로 그 수많은 3D 블록 하나하나에 직접 색을 칠하는 방식이죠. 레고 블록 색칠하듯이요? 네, 이 방식은 메쉬처럼 미리 뼈대를 줄 필요가 없어서 복잡한 형태나 막 엉켜있는 물건들을 표현하는 데 훨씬 유리했습니다. 화면이 기괴하게 깨지는 현상도 덜했고요. 듣기에는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공간을 쪼갠다는 이 물리적 특성 자체라 아주 거대한 장벽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해상도 문제겠군요. 아, 정확히 짚으셨어요. 그 마인크래프트 블록으로 사람 얼굴을 정교하게 만들려면 블록 크기가 주먹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약간 모래알이나 먼지처럼 아주 작아져야 곡선도 부드럽게 표현될 텐데 그렇죠.
근데 공간을 그렇게 촘촘하게 쪼갤수록 블록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겠네요. 네, 논문에서는 이를 엄청난 저장 공간 비용이라고 꼬집습니다. 이게 가로, 세로, 높이로 해상도를 딱 2배씩만 늘려도 전체 블록의 수는 8배가 늘어나 버리니까요. 헉, 8배요? 네,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으려고 하면 그냥 컴퓨터 메모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 크기가 커져 버립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문제도 있고 그 수백억 개의 블록을 하나하나 다 연산해야 하니까 시간 측면에서도 완전히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렇겠네요. 무수히 많은 3D 블록을 하드디스크에 막 다 우겨 넣는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다면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겠네요. 맞습니다. 그냥 공간 자체를 데이터로 저장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바로 여기서 오늘 심층 탐구의 힐침이자 논문에 등장하는 연속적인 OD 함수라는 마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와, OD 함수요? 공간을 이산화된, 그러니까 뚝뚝 끊어져 있는 블록들의 집합으로 보는 시각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대신 너프는 이 씬 전체를 연속적인 OD 벡터값 함수 하나로 아예 대체해버립니다. 잠깐만요. OD요?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도 벅찬데 갑자기 5차원이라니 이거 무슨 인터스텔라 같은 물리학 얘기로 빠지는 건 아니죠? 하하,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OD를 한번 분해해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이거예요. 먼저 3D 공간의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X, Y, Z 좌표가 있습니다. 방 안에 허공에 떠 있는 어떤 한 점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차원은요, 그 점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2차원 시야각 방향입니다. 위아래로 끄덕이는 각도 세타와 좌우로 도는 각도 카이, 이렇게 2개죠. 아하, 그러니까 내가 공간 속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 시선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이 2개 정보가 바로 함수에 들어가는 입력값, 즉 인풋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 5차원 좌표를 쏙 집어넣으면 기계가 어떤 출력값을 뱉어내나요? 아웃풋이요? 딱 2가지를 뱉어냅니다. 첫째는 그 위치에서 그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뿜어져 나오는 색상값, 즉 RGB 값입니다. 빨강, 초록, 파랑 그거요. 네, 그리고 둘째는 그 지점의 볼륨 밀도, 시그마입니다. 밀도요. 색상은 딱 이해가 가는데 밀도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죠? 빛이 그 공간의 특정 점을 통과할 때 그 공간이 얼마나 꽉 차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밀도값이 0이라면 거기는 그냥 텅 빈 허공이라는 뜻이고 빛이 통과하겠죠. 아, 뚫고 지나가겠네요. 반대로 밀도값이 높다면 거기에 단단한 벽이거나 불투명한 물체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안개처럼 약간 반투명한 재질이라면 중간쯤의 밀도값을 가지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널프는 거대한 3D 블록 지도를 하드디스크에 통째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아닙니다. 대신 어떤 위치와 각도를 입력하면 내가 그곳에서 그 각도로 보면 이건 빨간색이고 밀도는 꽉 막혀 있어. 이렇게 답을 내놓는 아주 똑똑한 수학적 규칙을 찾아내는 거네요. 그렇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자체가 물리적 그리드에서 지능적인 함수로 완전히 변환된 거예요. 공간에 빈틈 없이, 그러니까 쪼개짐 없이 무한히 확대해도 계속해서 값을 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와, 개념은 확실히 잡혔습니다. OD 좌표를 넣으면 색상과 밀도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필연적인 의문이 생기거든요. 어떤 거죠? 머릿속 수학 공식으로는 완벽한데 이걸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2D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로 그려내는 걸까요? 자동차의 껍데기를 봤으니 이제 보닛을 열고 그 엔진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네. 이 렌더링 엔진의 심장부에는 아주 단순한 구조의 인공지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다칭 퍼셉트론, MLP라고 부르는 완전 연결 신경망이에요. 네네. 여기서 전문가들이 가장 놀라는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뭘까요? 이미지나 그래픽을 다룰 때 거의 무조건적으로 쓰이는 합성고브 레이어, 즉 CNN을 단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CNN이 없다고요? 보통 이미지를 학습하는 AI라고 하면 무조건 CNN 필터를 거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아주 고전적이고 순수한 형태의 신경망만 썼다는 게 진짜 의외네요. 이 단순한 신경망으로 어떻게 렌더링 과정을 거치는 거죠? 여기서 고전적인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인 볼륨 렌더링과 레이 마칭이 결합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상 공간에 카메라를 하나 두는 겁니다. 네, 카메라. 그리고 그 카메라 렌즈를 통해 화면의 픽셀 하나하나를 뚫고 지나가는 가상의 빛, 즉 광선을 씬을 향해 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보세요.
제 눈에서 레이저 빔이 막 나가서 모니터를 뚫고 가상세계 속으로 일직선으로 쭉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레이저가 날아가는 궤적을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탁탁탁 찍습니다. 추출된 수많은 3D 점들이 생기겠죠? 네. 이 점들의 위치 정보와 아까 레이저를 쏜 시야각 방향 정보를 방금 말씀드린 그 MLP 신경망에 쏟아넣습니다. 아까 말한 그 OD 값을 넣는 거군요. 맞아요. 그럼 신경망이 그 수많은 점들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해냅니다. 여기는 허공이니까 밀도 0, 저기는 빨간색 사과 표면이니까 빨강의 밀도 높음, 이런 식으로요. 아하, 그럼 레이저가 관통한 모든 지점의 색과 투명도를 얻어냈군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카메라 눈앞에서부터 저 멀리까지 레이저가 통과한 그 점들의 색상과 밀도 값을 쭉 누적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누적해서요? 네. 허공을 쭉 지나다가 불투명한 빨간색을 딱 만나면 거기가 최종 픽셀의 색이 되는 식이죠. 이렇게 모든 픽셀에 대해서 광선을 쏘고 합치면 하나의 완성된 2D 이미지가 렌더링 되는 겁니다. 아, 점들을 약간 물감처럼 겹겹이 쌓아서 하나의 픽셀을 완성하는 거군요. 맞아요. 근데 논문을 보면 이 전체 과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직관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미분 가능하다는 건 신경망이 자기가 만든 결과물을 스스로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요? 네. MLP가 방금 설명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하나 탁 찍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으로 찍어둔 진짜 사진, 그러니까 정답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네. 만약 픽셀 색깔이 좀 다르다. 그러면 아까 광선을 쐈던 경로를 쫙 역추적해서 신경망 안에 수학 공식을 미세하게 수정합니다. 경사하강법이라는 방식을 써서요. 오, 오류를 바로잡는 거군요. 그렇죠. 이 오차를 줄이는 과정을 수만 번 반복하면서 신경망은 그 방안의 모든 빛과 색의 법칙을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정답지와 비교하면서 오답 노트를 막 쓰고 스스로 수학 공식을 고쳐나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 머리에 브레이크가 하나 딱 걸립니다. 잠깐만요. 네. 아까 CNM 같은 복잡한 기술 없이 아주 단순한 MLP 신경망을 썼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 걸 그 단순한 신경망 하나가 다 기억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해상도가 뭉개지거나 흐릿해지지 않을까요? 와, 논문의 저자들이 부딪혔던 가장 큰 벽을 지금 정확히 찌르셨습니다. 실제로 그냥 OD 좌표값만 그 기본 신경망에 들이밀면 고해상도의 디테일은 다 죽어버려요. 역시 그렇군요. 결과물이 지나치게 둥글둥글하고 매끄러워져서 기하학적 복잡도를 전혀 표현하지 못했죠. 신경망이 낮고 단순한 주파수의 정보만 학습하려는 일종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숫자 5개만으로는 그 복잡한 현실의 질감을 표현하는 해상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거군요. 이 딜레마를 도대체 어떻게 뚫어냈습니까? 저자들은 여기서 위치 인코딩이라는 아주 우아한 수학적 트릭을 하나 꺼내듭니다. 좌표값을 신경망에 넣기 전에 이 데이터를 더 높은 차원의 주파수 대역으로 넓혀주는 거예요. 주파수 대역으로 넓혀준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약간 감이 안 오는데요? 소리에 한번 비유를 해보죠. 원래 XYZ 좌표계가 아주 밋밋하고 둔탁한 하나의 화음이라면요. 위치 인코딩은 이 소리를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분리해주는 거예요. 아, 사인이랑 코사인이요? 네, 아주 깊은 저음부터 유리가 깨질 듯한 고음역대까지 쫙 분리해주는 이퀄라이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이퀄라이저. 그러니까 하나의 뭉툭한 신호를 여러 갈래의 디테일한 신호로 잘게 쪼개준다는 거군요. 맞아요. 위치 인코딩을 거치고 나면 신경망은 저주파수인 방의 전체적인 윤곽과 고주파수인 탁자 위 나무의 미세한 흠집을 명확히 구분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 결과물은 정말 놀랍습니다. 안개처럼 흐릿하게 뭉개지던 이미지가 갑자기 칼날처럼 예리한 고해상도 디테일을 뽐내기 시작하거든요. 이퀄라이저로 고음역대를 확 끌어올려서 그 숨어있던 디테일을 들리게 만든 거네요. 이렇게 해서 해상도 문제는 극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저는 이 논문의 진정한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위치 인코딩으로 해상도를 높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방이나 공간의 모양을 알기 위해서라면 사실 3D 위치, 그러니까 X, Y, Z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요. 왜 굳이 바라보는 방향까지 합쳐서 5D로 입력해야 했을까요? 이거 신경망을 불필요하게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 방향 정보가 빠지는 순간 가상세계는 바로 가짜 티가 나게 됩니다. 시야각 방향을 입력하지 않으면 모델은 비람베르트 효과를 표현하는 데 완벽하게 실패하거든요. 비람베르트 효과요?
용어가 좀 낯선데 쉽게 말해서 빛이 표면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 맞죠? 네, 맞아요. 람베르트 표면이라는 건 빛을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반사하는 무광 표면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나 칠판 같은 거요. 어디서 보든 똑같은 색으로 보이죠? 네네. 반면에 현실의 물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맞아요. 그 비가 온 뒤에 젖은 아스팔트 도로를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상상되네요.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사돼서 막 반짝거리는데 제가 걷는 발걸음에 맞춰서 그 반짝이는 위치가 스르륵 스르륵 따라오잖아요. 햇빛 쨍쨍한 날 주차된 자동차의 금속 표면을 볼 때도 제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 눈부신 위치가 계속 변하고요. 아, 너무 좋은 예시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특정 위치의 색상과 반사광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관찰자가 어디서 그 표면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해야만 해요. 네네. 신경망이 이 현실의 광학적 물리 법칙을 그대로 모사해내려면 카메라가 현재 어느 각도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2차원 방향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논문 속 이미지 예시들이 정말 압권이었죠. 저는 그 예시들을 보고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거든요. 네, 주변을 감싸는 반구 형태에서 무작위로 촬영한 100장의 사진만으로 훈련시킨 결과물들이죠. 가장 상징적인 예시가 바로 그 드럼 세트입니다. 맞아요. 그 드럼 심벌지의 렌더링 결과가 기가 막힙니다. 금속 특유의 빛 반사가 있는데 카메라 뷰를 싹 돌리면 심벌즈 표면에 맺힌 그 하이라이트 빛 반사가 금속들을 따라서 아주 매끄럽게 미끄러지듯 이동해요. 그렇죠. 이건 그냥 3D 모델에다가 사진을 텍스처로 발라놓은 게 아니라 진짜 빛이 황동이라는 재질에 어떻게 부딪히고 반사되는지 신경망이 스스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레고로 만든 굴삭기의 복잡한 톱니바퀴 그림자나 물 위에 떠있는 배 예시도 탁월했죠. 특히 배 예시를 보면 배를 둘러싼 물결의 일렁이는 질감이랑 표면에 반사된 윤슬이 카메라 각도에 따라 완벽하게 사실적으로 변화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 물결 변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논문에서는 방향 정보를 빼고 3D 위치 좌표만 넣은 대조근 결과도 보여주는데요. 그 모델은 반사광에 변화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표면이 아주 흐릿하고 뿌옇게 뭉개지는 걸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그 굴삭기나 배의 예시를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인공지능이 인간이 손수 코딩해준 빛의 반사 방정식 같은 거 없이 고작 사진 몇 장을 통해서 광학의 원리를 스스로 깨우치고 수학적 함수로 모사해냈다는 사실이 경이롭습니다. 네, 이런 마법 같은 성취를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과연 이 기술이 궁극적으로 세상과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요. 맞습니다. 메쉬의 한계를 깨고 이산화된 복셀 그리드를 연속된 OD 함수로 압축하고 위치 인코딩과 시야각으로 현실의 빛까지 담아냈어요. 자, 그럼 이 NERF라는 패러다임이 우리의 일상,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 산업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압도적인 차이를 만드는 건 단연 데이터 압축과 저장의 효율성입니다. 앞서 3D 공간을 블록으로 쪼개면 엄청난 용량이 필요해진다고 했죠. 테라바이트급이라고 하셨죠. 네, 근데 NERF는 기존의 방식이 차지하던 방대한 데이터 비용을 극적으로 줄여냅니다. 공간 전체를 불과 5메가바이트 남짓한 신경망 가중치 파일 하나에 전부 우겨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만으로 이 모든 걸 저장하는 거죠. 와, 150GB짜리 최신 3D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데 막 몇 시간이 걸리던 걸 이제는 5MB짜리 수학 공식 파일 하나로 다운받아서 실시간으로 내 컴퓨터에서 렌더링하는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예지죠. 뭐 애플 지도나 구글 어스에서 보여주는 3D 플라이오버 뷰 같은 서비스들도 예전에는 무거운 폴리곤을 불러와야 해서 화면이 뚝뚝 끊겼다면 이제는 사진 데이터 기반의 NERF를 통해서 훨씬 가볍고 소름 돋게 사실적인 도시 비행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고요. 게다가 특정 스튜디오에서 막 비싼 레이저 스피너를 동원해서 촬영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대충 찍은 사진들만으로 이런 고해상도 뷰를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진짜 혁명적이네요. 네, 이것은 다른 기존 기술들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최첨단의 기준을 새로 쓴 최초의 연속적인 신경망신 표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과부하 시대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네요. 세상을 그냥 픽셀이나 블럭이라는 거대한 덩어리로 무식하게 하드디스크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이면의 패턴과 공식을 찾아내서 압축하는 것. 네,
이것이 진정한 지식의 가치이자 공간을 복제하는 가장 지능적인 방법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청취자들이 앞으로 맞이할 메타버스나 VR 기기들이 직면했던 그 용량과 퀄리티 사이의 타협점을 완벽하게 부숴버린 셈이에요. 단순한 2D 평면 사진들을 엮어서 눈부신 3D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이 기술은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현실을 창조해 나가는 모든 과정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겁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탐구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약간은 오싹하고 흥미로운 상상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 어떤 상상이죠? 방금 우리가 얘기한 아주 작은 신경망 모델이 단 몇 장의 평면 사진들 사이의 수학적 상관관계를 찾아내서 완벽하게 입체적인 공간을 스스로 기억하고 합성해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눈을 감고 어릴 적 뛰놀던 골목길이나 가족과 함께했던 특별한 날의 식탁 풍경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인간의 기억 방식도 혹시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기억 방식이요? 네, 우리 뇌 역시 수많은 픽셀 이미지를 하드디스크처럼 무식하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뇌 속 시냅스 어딘가에 작은 수학적 연속함수로 공간을 압축해 두었다가 우리가 회상할 때마다 새로운 시야각에 맞춰 실시간으로 장면을 렌더링 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내과학적인 접근이네요. 정말 그럴듯합니다. 인간의 뇌가 세계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방식과 인공지능이 세상을 모사하는 방식이 얼마나 놀랍도록 닮아 있는지 오늘 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층 탐구였습니다.